어이 수녀님도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 외롭죠? 키가 큰 조폭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그 옷 벗기면 여자잖아. 안 그래? 죄송하지만 지금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어서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번 술이나 하죠. 수녀님답게 잘 위로 좀 해주고. 키 큰 조폭이 마르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마르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트는 동작이었어요. 아! 으아! 비명과 함께 키 큰 조폭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계집이 두고 봐라!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마을회관을 나갔어요. 마르타야, 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최알매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이해하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볼 수 있어. 넌 싸워본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충청북도 단양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성심수도원은 아침 4시가 되면 은은한 종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마르타 수녀는 다른 수녀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기도실로 향하죠.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경건한 성직자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다른 수녀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일반적인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였거든요. 마르타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귓가를 맴도는 총소리, 그리고 그날의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히죠. 기도만으로 내가 진짜 속죄하고 있는 걸까? 그날의 총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때리는데 마르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 애씁니다. 십자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죠. 새벽 기도를 마친 마르타는 수도원 뒤편 채소밭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녀가 직접 가꾸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토마토, 상추, 배추가 싱그럽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마르타에게는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땅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들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곤 했죠. 오전 8시가 되면 마르타는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큰 보온통에 담아서 가져가죠.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마을회관 청소도 마르타의 몫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마르타 수녀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노인정의 최알매가 마르타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죠. 올해 85의 최알매는 6.25 전쟁을 겪고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어르신이에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죠. 최알매는 종종 마르타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마치 그녀의 숨겨진 과거를 알아차린 듯한 시선이었죠. 마르타는 환한 미소로 응답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도원장 가타리나 수녀조차 마르타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았어요. 7년 전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치던 밤에 수도원 문을 두드린 그녀를 받아들일 때부터 가타리나 수녀는 직감했거든요. 이 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평온했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르타가 마을회관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때였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좁은 마을길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차 번호판도 서울 번호였고 차창에는 짙은 틴팅이 되어 있었죠. 이런 차들이 단양의 작은 마을까지 올 일은 거의 없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정장 차림에 팔뚝에 보이는 문신과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여느 마을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조폭 조직원 남자들은 총 5명이었는데 모두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복장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까지 뛰어나와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마을에 이런 도시 사람들이 오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남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개발 대표 강만수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마르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강만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개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살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달콤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노인정에서 나온 마르타는 30m 떨어진 곳에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저 사람, 설마 그 작전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마르타의 마음속에서는 7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총성과 폭발음,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까지. 강만수라는 이름도 가명일 거였어요. 마르타가 알던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살이 쪘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과 턱선은 그대로였어요. 과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마르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죠. 7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마르타는 조용히 수도원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평화를 지켜주세요. 강만수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가장한 폭력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그가 노리는 건 수도원 뒷산의 개발권이었어요. 이 지역이 국립공원 인근이라 개발 제한이 있었지만 강만수에게는 그런 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죠. 지역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까지 매수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강만수와 함께 온 조폭 부하들은 마르타가 우려했던 것처럼 평범한 사업가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수도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죠. 수도원 경내를 거침없이 돌아다니며 건물과 땅을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미 자신들 소유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기도실까지 들어가서 이런 공간은 필요 없다며 철거를 논하기도 했어요. 형님, 여기 땅이 꽤 넓네요. 수도원 건물은 철거하고 펜션이나 호텔을 지으면 좋겠어요. 강만수의 부하 중 하나가 노골적으로 말했죠. 수도원장 가타리나 수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응대하려 노력했어요. 저희는 개발 계획에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곳은 기도와 봉사를 위한 거룩한 공간이거든요. 가타리나 수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엿보였어요. 하지만 부하는 가타리나 수녀의 거절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아이고, 수녀님, 시대가 변했어요. 종교와 사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시대죠. 우리 수녀님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 응? 그의 말투는 건들먹거렸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죠. 이때 뒤에서 조용히 있던 강만수가 수도원 건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들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안전검사 같은 것도 제대로 받으셨나요? 요즘 행정기관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점검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는데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죠. 가탈이나 수녀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어요. 마르타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강만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자신뿐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마르타는 평소처럼 마을회관에서 김치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정겨웠죠. 평소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만수의 부하 2명이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낮에 수도원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조폭과 상대적으로 작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조폭이었어요. 이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는데 어르신들을 보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이 수녀님도 사람인데 혼자 있으면 외롭죠? 키가 큰 조폭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수녀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옆에 있던 다른 조폭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 옷 벗기면 여자잖아, 안 그래?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마르타는 침착하게 김치 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7년간 수도원에서 키운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죠. 죄송하지만 지금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있어서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한번 술이나 하죠. 수녀님답게 잘 위로 좀 해주고. 키 큰 조폭이 마르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마르타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르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트는 동작이었어요. 관절 기술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아! 비명과 함께 키 큰 조폭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조폭이 놀라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마르타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죠. 2번째 조폭은 턱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도망쳤어요. 키 큰 조폭도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나서는 독하게 말했죠. 이 계집이 두고 봐라.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마을회관을 나갔어요. 마을회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마르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기만 했던 수녀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한 거죠. 마르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어요. 난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 손이 먼저 움직였다. 7년간 억눌러왔던 본능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였어요. 노인정의 최할매가 조용히 마르타에게 다가왔어요. 마르타야, 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최할매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는 이해하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볼 수 있어. 넌 싸워본 사람이야. 최할매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선량한 어르신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죠. 강만수와 그의 부하들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날 밤 마르타는 기도실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손으로 다시 누군가를 해치게 될까요? 하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폭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르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르타는 수도원장 가타리나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가타리나 수녀는 이미 강만수 일행의 방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수도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었죠. 마르타가 들어서자 가타리나 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마르타, 어젯밤 마을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가타리나 수녀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소문이 벌써 수도원까지 전해진 거였죠. 마르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무례하게 굴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가타리나 수녀는 마르타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르타, 넌 왜 그 강만수라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랐지? 혹시 내 과거와 관계가 있는 거니? 가타리나 수녀는 7년 전부터 마르타에게서 느꼈던 묘한 기운에 대해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여성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마르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수도원의 평화마저 깨뜨릴 수 있었거든요. 수녀님, 그보다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 같아요.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마르타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가타리나 수녀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가타리나 수녀는 마르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 수도원 뒷산 일대가 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이지만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 이 말을 듣고 마르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강만수가 이미 행정기관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보상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어. 가타리나 수녀의 설명을 듣고 마르타는 더욱 답답해졌어요. 강만수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온 것이었구나. 행정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놓고 압박을 가하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한편 강만수는 어젯밤 부하들로부터 마을회관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보스, 그 수녀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손목에 붕대를 감은 부하가 씩씩거리며 말했죠. 강만수는 이 보고를 듣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녀가 격투기를 안다고? 그것 참 흥미롭네. 강만수는 마르타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처음 본 순간부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녀의 눈빛이 평범한 수녀의 것과는 달랐어요. 경계심과 날카로움이 숨어 있는 눈이었죠. 강만수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수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과거 경력,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수도원에 있었는지 모든 걸 파악하라고. 그는 직감적으로 마르타가 평범한 수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군인이나 경찰 출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특히 군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뒤져봐. 여군 출신이거나 군경찰 출신일 수도 있어. 강만수의 지시는 구체적이었어요. 그 자신도 과거 군 복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격투 기술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마르타가 사용한 관절기는 일반인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부하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의 과거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신분 기록은 3년 전 수도원에 입소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 이전의 기록들은 마치 지워진 것처럼 찾을 수 없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스, 이상합니다. 7년 전 이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마치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들은 강만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는 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반인의 신분 기록이 이렇게 사라질 리는 없었어요. 강만수는 마르타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는 홀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마르타가 채소밭에서 일하고 있는 걸 멀리서 지켜본 후 천천히 다가갔죠. 수녀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 부하들이 실례를 많이 했네요. 마르타는 강만수가 다가오는 걸 보고 긴장했어요. 7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르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강만수는 마르타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수녀님은 언제부터 이곳에 계셨나요? 그리고 격투기 같은 걸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강만수는 마르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3년 전부터 있었고 격투기는 잘 모릅니다. 그냥 위급할 때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마르타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하지만 강만수에게는 충분한 단서였죠. 그녀의 몸짓, 시선 처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혹시 이름이 진짜 마르타가 맞나요? 강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마르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정 마르타입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르타의 미묘한 반응들이 그의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비슷해서요. 강만수는 일단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르타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강만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과 수도원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였거든요. 마르타는 기도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만수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강만수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노인정에서 6.25 참전 용사인 백소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82살의 백소장은 강만수 일행이 노인정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나타났을 때 이 건물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거다라며 반대했다가 무자비하게 얻어맞았죠. 이 늙은이가 감히 우리 말에 토를 달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강만수의 부하들은 백소장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어요. 지팡이까지 빼앗아 꺾어버렸죠. 다른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말리지도 못했어요. 백소장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마르타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백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수녀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백소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르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장 출혈까지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거든요. 마르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수녀님, 이런 개발 사업에는 항상 마찰이 있어요. 게다가 상대방은 합법적인 사업자고요. 담당 경찰관은 서류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 했어요. 어르신이 중상을 입으셨는데 이게 단순한 마찰인가요? 마르타가 따지자 경찰관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녀님, 지방 유지들이 하는 개발 사업에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요. 오히려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뒤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 뻔히 보이는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강만수 일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수도원까지 찾아온 거예요. 마르타가 저녁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만수와 부하 서너 명이 수도원 마당에 서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마르타 수녀님,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강만수의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헛수고 하셨네요. 이 지역 경찰서장이 우리 보스의 오랜 친구거든요. 그의 말에서 협박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곳은 기도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마르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부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죠. 수녀님, 혹시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이 동네에서 우리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만수의 또 다른 부하 중 하나가 노골적으로 협박했어요. 수녀님도 여자잖아요.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특히 이런 산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다른 부하는 마르타를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말 잘 들으세요. 가장 덩치가 큰 부하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수도복 입었다고 우리가 봐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에요. 마르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이때 강만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 수녀님 혹시 이슬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군인 이슬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르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만수는 마르타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역시 맞네요. 7년 전 그 작전에서 살아남은 유령. 이슬 중사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나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으면서 이제 와서 수녀 코스프레하고 있었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르타가 부인했지만 강만수는 계속 압박했어요. 난 똑똑히 기억하는데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던 네 모습 말이야. 거짓말이었지만 마르타의 상처를 정확히 찌르는 말들이었어요. 강만수의 부하들이 마르타를 둘러쌌어요. 보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수도복 벗겨서 누가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이들의 말은 점점 더 저속해졌어요. 마르타는 주변을 빠르게 파악하며 대응책을 생각했어요. 이슬아, 아니 마르타 수녀님. 강만수가 마르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우리 둘이 할 얘기가 많은데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손이 마르타의 수도복 깃을 건드리는 순간이었어요. 마르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7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수녀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함부로 폭력을 쓸 수는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요? 강만수의 부하가 비웃었어요. 경찰에 신고. 아까 해봤잖아요. 소용없다는 거 확인했죠? 그는 마르타의 뺨을 만지려 했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협력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바로 그때 수도원장 가타리나 수녀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가타리나 수녀의 등장에 강만수와 부하들은 잠시 물러섰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수녀 원장님도 계시네요.
좋아요. 함께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가타리나 수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녀님들, 이 동네에서 우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강만수 일행이 떠난 후 마르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수도원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가타리나 수녀는 마르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마르타,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니? 마르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수녀님.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날 밤 마르타는 수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마르타의 가장 큰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수도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강만수의 부하들이 고의로 저지른 방화였죠.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마르타는 다른 수녀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수녀님들,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마르타의 외침에 잠에서 깬 수녀들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가타리나 수녀가 보이지 않았죠. 마르타는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타리나 수녀는 2층 기도실에서 성물들을 구하려다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어요. 마르타가 그녀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오는데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죠. 간발의 차이였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도원 건물 대부분이 잿더미가 된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가타리나 수녀는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른 수녀들은 임시로 마을회관에서 지내게 되었죠. 마르타는 병실에서 가타리나 수녀를 지키며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있지 않았다면. 그때 강만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통첩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던데 전기 누전인 것 같다고 하더군. 뻔뻔한 거짓말이었죠. 당신들이 한 일이잖아요. 마르타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시치미를 뗐어요. 증거가 있나? 우리는 그때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어요. 돈으로 증인들까지 매수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강만수는 마르타에게 더욱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슬아, 이제 그만 연기하지 그래. 7년 전 그 작전에서 우리 둘 다 살아남았잖아. 넌 작전 실패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고 군에서 쫓겨났지. 나는 죽은 걸로 처리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강만수는 자신이 어떻게 조직을 키워왔는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군에서 배운 전술과 무력으로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마르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7년 전 707특임대 작전에서 동료들이 죽어갔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다시 몰려왔죠.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 강만수가 비웃었어요.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던가. 작전이 실패하자마자 우리를 버렸잖아. 언론에도 한 줄 나오지 않았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정당화되나요? 마르타가 반박했지만 강만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고한 사람들? 웃기지 마. 이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 모두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는 거야. 강만수는 마르타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3일 안에 결정해. 수도원 땅을 우리에게 넘기고 이 마을에서 사라져.
아니면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건 저잖아요. 마르타가 말했지만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이 땅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평화롭게 사는 걸 보는 게 역겨워. 왜 그래야 하는데요? 너는 살아남아서 평화를 찾았는데 나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와야 했거든. 공평하지 않아. 강만수의 말에는 일그러진 질투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강만수가 떠난 후 마르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과거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거였거든요. 가타리나 수녀의 손을 잡으며 마르타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수녀님.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그날 밤 마르타는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7년간 쌓아온 평화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과거의 죄책감까지 되살아났거든요. 수도원을 떠나는 게 마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도원이 불타는 걸 본 마을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누가 자신들을 돌봐줄지 걱정이었죠. 최할매가 병원에 찾아와서 마르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어요. 얘야, 이걸 읽어봐. 편지는 백소장이 병상에서 쓴 것이었어요. 마르타 수녀님, 사람은 죄보다 의지를 봐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 지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당신을 다시 군인으로 만들 겁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마르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강만수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거죠. 마르타는 마을회관으로 가서 남은 수녀들과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저에게는 숨겨온 과거가 있어요. 저는 전직 군인으로 707 특임대 출신이고 그 강만수와는 옛날에 함께 복무했던 사이예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마을을 지켜내는 것이요. 마르타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지만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최할매가 마르타의 손을 잡았어요. 얘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야. 6.25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지켜냈는데 이 깡패들한테 질 수는 없지.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마르타는 마을회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백소장이 6.25 때부터 묻어둔 오래된 군장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녹슨 철모, 낡은 전투복, 그리고 몇 개의 무기들이 있었어요. 마르타는 그것들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했어요. 주님, 이번만은 제 손으로 악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마르타의 기도는 7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수녀에서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마르타가 결심을 굳힌 바로 그날, 강만수 일행의 만행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낮 12시경, 노인정에서 점심을 드시던 어르신들에게 조폭 7명이 들이닥쳤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강만수의 오른팔인 김태식이라는 조폭이 최할매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3일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거든. 내일까지 이 동네에서 모두 나가. 최할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태식은 최할매의 지팡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알아서 하셔. 다른 조폭들은 노인정 안의 가구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식탁을 뒤엎고
심지어 어르신들의 약통까지 바닥에 쏟아버렸죠. 다음엔 할아버지들 뼈를 부러뜨릴 거야. 가장 덩치가 큰 조폭이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타는 곧바로 노인정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폭들이 떠난 후였고 어르신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최할매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멍 자국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마르타가 최할매의 상처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괜찮아, 마르타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최할매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85살의 노인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마르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수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마을회관 지하실로 내려가서 백소장이 숨겨둔 장비들을 꺼냈죠. 낡았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전술 가방, 야간 투시경, 그리고 몇 개의 비살상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 마르타는 혼자서 강만수 일행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향했어요. 7년간 봉인해 두었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모텔 주변을 정찰하고 경비 상황을 파악하고 침입 경로를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모텔 1층에는 조폭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마르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죠. 강만수의 방은 202호였는데 복도에도 보초가 1명 더 있었어요. 마르타는 그를 조용히 제압한 후 강만수의 방문을 열었어요. 누구야? 강만수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르타는 이미 그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들이댔죠.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 바로 쏩니다. 강만수는 마르타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평화로운 수녀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군인의 얼굴이었거든요. 이슬, 아니 마르타, 뭐 하는 거야? 강만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오늘 어르신들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왔어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마르타는 강만수를 의자에 앉히고 결박했어요. 당신 부하들을 모두 불러요. 지금 당장. 미쳤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강만수가 거부하자 마르타는 그의 어깨에 압박을 가했어요. 아, 관절 기술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이었어요. 알겠어, 알겠어. 부를게. 강만수가 항복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부하들을 모두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했죠. 10분 후 조폭 6명이 모두 202호에 모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마르타의 함정이었어요. 마르타는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터뜨렸어요. 순식간에 방안이 하얗게 변했죠. 혼란 속에서 마르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조폭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충격기, 스프레이, 그리고 맨손 격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뭐야, 이거. 앞이 안 보여. 어디 있어? 그 계집. 조폭들은 우왕좌왕했지만 마르타는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5분 만에 6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연막이 거치자 강만수는 경악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7년 전 당신이 알던 이슬과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저는 더 강해졌거든요. 마르타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마르타는 강만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마을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럼 내가 날 죽일 거야? 강만수가 비웃었어요. 예전의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마르타가 강만수의 목을 조였어요. 그때는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강만수는 마르타의 눈빛에서 진짜 사리를 느꼈어요. 7년 전의 동료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가 떠날게. 강만수가 굴복했어요. 하지만 마르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어요. 마르타는 강만수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죠. 내일 새벽에 마을 전체를 불태울 계획이었군요. 마르타가 메시지를 보며 말했어요. 강만수의 계획은 단순히 수도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악마네요. 그 순간 강만수가 숨겨둔 권총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마르타가 더 빨랐죠. 강만수의 손목을 꺾어서 권총을 빼앗고 탄창을 분리한 후 총알을 모두 빼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정말 계획적이었네요. 마르타는 강만수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결박한 후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었어요. 강만수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도 직접 제보했거든요. 지역 경찰서의 부패까지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마르타가 강만수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이 마을은 평화를 되찾을 거예요. 강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패배한 거였거든요. 강만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마르타는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강만수가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전우였고 지금은 서로를 겨눈 사이가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강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장보다는 이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죠. 왜 그랬어요? 그날. 작전 중에 당신은 우리를 버렸죠.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마르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강만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날 나도 죽을 줄 알았어. 무전기가 끊기고 지원은 오지 않고 우리끼리 버려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런데 나만 살아남았어. 웃기지? 살아서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내 존재가 없어졌더라고. 군에서도 기록에서도 당신의 기억에서도. 강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신도 원망했어. 나를 두고 간 줄 알았거든. 마르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버림받았다고 느꼈구나. 그리고 세상에 복수하려 했던 거야. 7년 전 그 작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각자 도생으로 버텨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요. 그런데 당신이 군대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도 늦긴 했지. 강만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동안의 증오와 원망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당신은 그냥 떠났으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마르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을 팔고 땅을 훔치고 노인들을 때리고 그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어요? 강만수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었거든. 전우였던 당신이 수녀복 입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나는 총 잡고라도 살아남고 싶었어. 우리가 싸운 건 나라였지만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더라고. 복수하고 싶었어. 우리를 버린 세상에, 우리를 잊은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 강만수는 자신의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며 말했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졌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거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르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분노, 연민, 슬픔이 교차했죠. 우리 둘 다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당신은 아직 그 전쟁에서 못 나온 거예요. 당신은 진작 죽은 거였어요. 강만수는 남은 건 그저 망령이었어요. 나도 알아. 강만수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당신이 나를 봐줬으니 됐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 기억이나 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르타는 일어섰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당신이 끝까지 죗값을 치르길. 그 다음에는 당신의 영혼이 진짜로 평화를 찾기를. 마르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어요. 바깥의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7년간의 악연이 이제야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저 놓아주는 일이었죠. 한 달 후 마르타는 수도복을 벗었어요. 하지만 수녀를 그만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택한 거였어요. 단양 시내의 낡은 건물에 간판을 걸었죠. 성심 청소년 공동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군인이었어요? 16살 소년이 쭈뼛쭈뼛 물어봤어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아이였죠. 마르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너희 곁을 지키는 사람이고 싶단다. 청소년 공동체에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가난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죠. 마르타는 이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싸우는 법 배울 수 있어요? 15살 소녀가 물었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아이였죠. 마르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마르타는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힘이었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야. 마르타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수도원은 다시 지어졌어요. 마을 사람들과 전국에서 온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되었죠. 가타리나 수녀도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수도원장으로 돌아왔어요. 마르타, 언제든 돌아와도 돼. 가타리나 수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마르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금 제 자리를 찾았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는 소중한 사명이에요. 해질녘 마르타는 수도원 뒷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파괴 후에 온 치유였죠. 강만수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마르타는 더 이상 그를 면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라요라고 쓰인 짧은 편지였죠. 마르타는 더 이상 과거의 군인 이슬도 도망치는 수녀 마르타도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을 지키는 진짜 수호자가 된 거였죠. 손에는 무기 대신 따뜻함을, 마음에는 복수 대신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떠올랐어요. 마르타는 창문 너머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자라, 얘들아.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진정한 평화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거였어요.